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ADHD 아동에 대한 EMI 개입 방법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제가 이 강의를 준비한 이유는 뭐냐면은 아이들이 이제 좀 자라면서 특히 유치원 들어가고부터는 부산하고 산만하다라는 얘기를 유치원에 듣고 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경우 아이들 조사를 해보면 ADHD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예. 아이들이 부산하고 산만한 것은 정서적으로 어떤 불안이나 자기가 불편함을 느낄 때도 부산하고 산만함을 표현할 수도 있다는 그런 이야기죠. 그럴 경우에는 혼자 고민하시지 마시고 정확한 검사가 필요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ADHD 아동이라고 판정이 났다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ADHD 아동이 정신과에서 아이들을 치료를 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심각한 정신병처럼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근데 ADHD는 심각한 정신병이 아닙니다. 그냥 주의력 결핍이 되어 있고 과잉 행동을 하는 문제가 있는 아이들일 뿐인 것이 그 특징의 심각한 정신과적인 그런 질환은 아니라는 거죠. 그럼 특수교육 쪽에서 영향을 받아야 될까요? 또 특수교육을 받아야 될 영향의 상대는 아니지만 분명히 이들만이 갖고 있는 독특한 특징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 맞게 그 아이한테 맞는 사회성과 관련된 부분에 대한 훈련은 필요한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강의 한 부스에 오늘 그것을 갖고 오게 된 거고요. 그러면서 제가 좀 소개를 하고 싶은 책이 있어서 갖고 왔습니다. 이 책입니다, 여러분들. ADHD 청소년의 몸 따로 마음 따로 경험 이야기란 책입니다. 자, 이 책은 저의 책입니다. 오영님이 저자로 되어 있고요. 학지사에서 나왔는데 나온 지 한 2주밖에 안 된 아주 따끈따끈한 책이니까 여러분들 이 책을 좀 소개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 책은 제가 임상 현장에 있을 때 ADHD 집단 프로그램도 하고 이제 개별 상담도 이제 진행을 했으니까 그중에 ADHD인 아이만 모아서 심층적인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내용이냐? 우리가 말하는 이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장애라는 것은 그 당사자가 아닌 우리들이 그들을 객관적으로 보고 주의가 산만하구나, 과잉 행동을 하는구나 라는 증상에 이름을 붙여준 부분이라는 거죠. 그럼 본인들, 실제 그 당사자들은 그 경험을 어떻게 느끼는 것인가에 대한 심층 인터뷰를 했고 공통적으로 말하는 게 뭐냐면 선생님, 몸하고 마음하고 따로 노는 느낌이 들어요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몸하고 마음하고 따로 노는 느낌이 듭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느낌 때문에 아이들이 다양한 사회생활에 적응하는 부분에 대한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주변에 그런 아이들이 있거나 아니면 여러분의 자녀분이 약간 그런 소양이 있을 경우에는 한번 읽어보시고 아이들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ADHD의 관점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우리가 기존에 소개되고 있는 것들은 정신병리적인 관점. 이게 뭐냐면은 이제 우리가 정신과에서 말하는 주의력이 결핍되어 있다. 그리고 이제 하이 어텐션이 되어 있게 액티비티를 활달하게 하는 그런 증상명으로 보는 건 정신병리적인 관점이라는 거죠. 그것이 있는 반면에 요즘 새롭게 대두되고 있는 게 사회심리적인 관점입니다. 자, 사회심리적인 관점은 뭐냐면요. 분명히 ADHD는 어떠한 핸디캡이 있는 건 사실이에요. 집중을 잘 못하고 그런 핸디캡이 있는 건 사실인데 장애로 인해서 발생되는 문제의 대부분은 그 개인의 문제보다 그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사회적으로 부적절한 상호작용을 받는 데 있다라는 거죠. 부산하고 산만한 아이들이 뛰어다니고 이렇게 하는 것이 과연 학교에서 선생님을 무시하거나 수업이 싫어서 그런 부분이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는 아이를 벌을 세우고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럼 아이들은 위축이 되고 왜 나만 이런 문제가 있는가로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회심리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그 장애를 어떻게 수용해 주냐에 따라서 도움을 주는 방법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여기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ADHD 증상으로 인한 결함을 인정하면서도 그 결함을 사회 환경적 측면에서 어떻게 바라봐 주느냐에 따라 장애가 되기도 하고 차이가 되기도 한다라는 이야기를 여기서 합니다. ADHD는 서툰 사회성의 과정을 갖고 있다라고 합니다. 서투른 그런 부분들이 다른 사람한테 오해로 전달이 되면서
자존감이 현저하게 떨어지면서 계속 사회 부적응의 문제를 만들더라는 것을 여기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ADHD 친구들을 이해할 때는요, 시간 개념에 관련된 부분의 이야기를 조금 나눌 필요가 있습니다. 뭐라고요? 시간 개념입니다, 여러분. 과거의 사건을 기억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주의가 집중이 빨리빨리 돌아가기 때문에 과거의 사건을 기억하기가 어려워요. 한 예로 있습니다. 횡단보도에 서 있는데 이 아이가 그 횡단보도에서 계속 교통사고가 나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저번에 한 번 여기서 교통사고가 났으면은 그것을 기억해서 이 아이가 조심을 해야 되는데 그걸 조심하기 전에 몸이 먼저 튀어나가더라는 거죠. 그래서 과거의 사건을 기억하고 다시 하는 것이 조금 애로사항이 있더라는 거죠. 시간 감각이 없어서 앞으로 일어날 일을 미리 준비하지 못하고 미래를 계획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대부분 그래요, 여러분들. 아이들이 시간 개념이 있고 시간 감각이 있고 또박또박 이거 시간을 해소할 수 있으면 어른이죠, 그렇죠? 애들은 다 그렇지만 특히 ADHD 아동들은 조금 더 그 문제가 조금 더 있을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결과를 한번 보겠습니다. 시간의 흐름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어떤 일을 끝나는데 걸리는 시간을 정확히 계산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일을 할 때 미리 충분한 시간을 배당하지 못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특히 학교에서 시험을 보거나 그럴 때 이 문제를 안배를 못해서 뒤에 문제가 많이 밀려갖고 나중에 막 대충 찍고 나오고 그러는 문제들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혹시 학습에서 그런 문제가 있을 때는 미리 시간을 안배해서 문제를 풀어보는 연습을 해보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기억력과 회상력에 관련된 부분을 보겠습니다. 현재 작업 기억력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집중하는 것이 단기간 집중이 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이 기억하는 것에 제한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충분히 생각해보고 그 다음 단계를 나가야 되는데 충동적인 것이 욱하는 게 먼저 되다 보니까 그것이 약간 약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건망증, 기억 속에 몇 가지밖에 저장을 못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정신과적 어떤 핸디캡이냐? 그게 아니라 이 아이들이 갖고 있는 기질적인 특징인 거죠. 결과를 한번 보겠습니다. 지시한 것을 따르기가 어려워요. 숙지하면 계속 숙지를 하고 있어야 되는데 바로 잊어버리니까. 그래서 수학 공식, 영어 단어, 철자 등 기억에 어려움이 있고요. 암산이 어려운 부분도 있답니다. 그래서 한 문제를 생각하는 동안 다른 문제를 잊어버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다른 표현으로 설명하거나 요약하기 힘들어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거는 공부 방법을 좀 바꿔주면 되는 거고요. 이런 것이 성인이 돼서 계속 그렇지는 않아요. 점점점 좋아지는 과정이 있는데 특히 아동기에는 더 심각하게 좀 문제로 다가올 수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ADHD 이해에 관련된 부분에서 우리가 주의력 결핍이라는 게 뭔지 보겠습니다. Attention, 영어로 AD가요. Attention Difficulty입니다. 주의력이 결핍되어 있다는 이야기로 볼 수 있겠죠. 자, 결핍이라는 말이 조금 여러분 듣기가 좀 거북할 수 있어요. 그렇죠? 예, 근데 번역이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주의를 하는데 약간 그 능력이 약간 조금 평균치보다 모자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세한 사항까지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부주의해서 실수를 좀 많이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주의를 기울이기가 어렵습니다. 그럼 ADHD 아이들이 주의력이 없냐? 그건 아닙니다. 자기가 관심 있는 것은 굉장히 집중 잘해요. 그러니까 주의력이 약간 편중되어 있는 게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집안일이나 숙제를 끝마치지 못하는 문제가 있을 수 있고요. 정리를 잘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의 과제나 숙제를 이제 잃어버리고 못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물건을 많이 잃어버립니다. 쉽게 산만해지고 잘 잊어버리고 이게 아이들이 보이는 그런 문제라고 할 수 있겠죠. 우리 대부분의 아이들이 그러는데 좀 심해요. 그래서 자기 물건 잊어버리고 오는 경우들이 좀 비일비재하다라고 할 수 있겠죠. 이제 과잉 행동입니다. 하이퍼 액티비티, 과하게 행동이 나오는 부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의자에 가만히 앉아있지 못하고 몸부림친다. 이거는 초등학교 1학년 가면은 아이들이 처음에 대근육이 발달되고 그 다음에 소근육이 발달되거든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아이들은 대근육만 많이 발달된 상태에서는
행동이 세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초등학교 아이들은 과잉 움직임이 일어나면 어디 막 돌아다니고 막 큰 대근육을 쓴다는 거죠. 그다음 이제 점점 근육이 발달되면서 소근육까지 되면은 4, 5, 6이 되면 막 돌아다니고 그런 대근육의 문제가 아니라 앉아서 꼼지락거리고 다른 장난치고 요렇게 이제 과잉 행동이 나오죠. 오랫동안 앉아 있는 거 되게 힘들어합니다. 많이 뛰어다니고 오르락내리락 합니다. 청소년에는 안절부절 못하는 느낌. 에너지가 과잉한데 애들을 잡아두면 어떻게 되겠어요? 조용히 놀지 못하는 문제. 모터가 달린 것처럼 그렇게 많이 다리는 거, 말을 많이 하는 문제로 나타날 수도 있다라고 합니다. 충동증입니다, 여러분. 충동증. 불쑥 대답하는 경우. 자기 차례를 기다리지 못하는 경우. 끼어들거나 대화나 게임에 참견하는 그런 부분들. 점차 아이들이 자랄수록 과잉 행동하고 이런 부분들은 좋아지는데 이 충동성의 문제는 성인이 돼도 조금 문제를 같이 갖고 있더라고요. 어떤 것을 할 때 심각하게 생각하고 용의주도하게 해야 되거나 이럴 때 불쑥하거나 이렇게 되는 것이 성인에도 약간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ADHD에 대한 유형에 대한 설명을 하겠습니다. ADHD 유형에는 주의력 결핍 우세형, 그러니까 주의를 집중하는 것이 어려운 것에 더 많은 초점이 가 있는 사람이 있고요. 과하게 행동하고 조금 충동적인 거에 더 많은 것이 가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한 사람은 이 두 가지가 주의력도 많이 결핍된 상태에서 과잉 행동도 같이 나오는 게 복합적으로 있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어요. ADHD 증상은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ADHD로 진단을 받았다고 해서 모두 같은 경향을 보이는 것은 아니다. 특히 주의력 결핍 증상과 과잉 행동 충동성 증상을 모두 가지고 있는 학생은 매우 다양한 증상과 특성을 나타내기에 여기에 학습 부진, 공격성, 또래 관계 문제 등과 관련된 어려움까지 고려한다면 ADHD 학생의 공통된 특성을 찾아내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황에 많은 영향을 받는다는 거죠. 따라서 동증성을 가질 수 있는 ADHD 하위 유형과 그 원인을 찾아 적절히 개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나옵니다. 제가 앞에 강의에서 공감과 관련된 부분의 얘기를 되게 많이 했었죠. 특히 우리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친구들은 이 사회성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공감력을 기르는 부분이 성인의 ADHD의 사회 부정을 막는데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에 연달아서 이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까지 이제 공감, 자기회복력 이런 거 다루면서 나중에 이제 ADHD까지 제가 말씀을 드린 게 된 겁니다. 자, 복합적으로 ADHD 문제를 갖고 있는 학생의 예를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서영이라는 아이가 있어요. 가명입니다. 서영이는요, 수업 시간에 집중을 잘 못합니다. 그래서 주어진 일을 제대로 수행하는 것이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규율을 알고 있지만 급하게 행동하려는 욕구가 자기를 통제하는 능력을 압도해서 생각하기 전에 행동하는 과잉 행동, 충동적 특징을 보인다라고 볼 수 있죠. 또 분노를 통제하지 못하고 부적절한 행동을 그대로 표출합니다. 타인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것이 어렵고 자신의 행동이 타인에게 방해가 된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게 이제 서영의 예입니다. 이 친구는 그러면 어떨까요? 나는 자기가 어떤 부분에 대해서 아이들 힘들게 하는지에 대한 통찰이 없는 상태에서 부정적인 피드백을 계속 받게 된다면 이 친구는 피해의식이 생기겠죠. 왜 나한테만 이런 문제가 생기나? 왜 나는 남하고 다른가?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현장에서 특히 성인 ADHD 때문에 사회 부적응의 문제에 정신과적으로 우울증이나 이렇게 온 분들을 만나서 얘기를 하다 보면은 당신이 ADHD였다는 얘기를 하면은 오히려 안도의 숨을 쉬는 성인들이 있어요. 왜 그럴까 했더니 자기는 지구상에 자기 같은 사람이 자기만 있을 거라고 생각했대요. 그러니까 정신과적인 어떤 카테고리에 들어가지도 않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대체 왜 그럴까? 나는 청개구리인가? 막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사람이 성인 ADHD의 카테고리에 보니까 내가 주의력이 좀 결핍되고 충동에 문제가 있어서 이런 문제가 생겼군요 라는 걸 오히려 이해하고 나서는 오히려 편안하게 받아들이시는 분들도 있어요. 지구상에 나 같은 카테고리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군요.
이게 심각한 정신과 질환은 아니군요 하고 받아들이는 분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또 민주라는 친구의 예를 한번 볼게요. 이 민주는요, 주의력이 결핍된 거, 주의 집중하는 것이 애로사항이 있는 그런 친구인데 어떠한 양상을 보이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민주는 과도하게 활동적이거나 학교에서 분위기를 해치는 행동을 보이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과잉 행동은 안 나와요. 주의만 집중하는 게 어려운 친구니까. 하지만 또래에 비해 학습을 수행하는 능력이 현저하게 떨어집니다. 특히 쉬운 과제는 다른 학생들만큼 잘 해내지만 높은 수준의 주의 집중이나 기억을 요구하는 과제를 수행할 때는 매우 어려워하며 학습 장애아보다도 수행 능력이 떨어지는 것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친구의 마음을 우리가 알아봐 주지 않고 막 너 왜 그러니? 막 이렇게 됐으면 아이가 현저하게 자존감이 떨어지게 된다는 거죠. 아, 너는 이런 문제가 있어. 하지만 이것은 심각한 문제가 아니야. 그럼 우리가 이것을 집중하기 위해서 좀 다른 방법을 생각해 보자. 학습법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다르다라는 걸 인정해 주고 이 아이의 마음을 이해해 주고 조금 더 좋은 방법, 얘가 하기 좋은 방법들을 구상해 줄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이번에는요, 과잉 행동이 나오고요, 충동 통제가 잘 안 되는 친구들의 이야기입니다. 자, 철민이는요, 행동이 과도하게 많아요. 그래서 충동적인 경향이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허락 없이 자리에서 일어나 뛰어다니다가 팔다리를 끊임없이 움직이는 등 활동 수준이 아주 높습니다. 오랜 시간 가만히 앉아 있어야 하는 상황에서 계속 몸을 움직이고 이상한 소리를 내기도 합니다. 분노, 좌절, 슬픔, 기쁨 등의 정서적인 반응도 일반 학생들보다 아주 강하게 표출되기 때문에 아이들이 봤을 때는 좀 정서적으로 좀 불안해 보입니다. 그런 이야기도 들을 수 있다는 거죠. 여기서 공감기법을 제일 많이 써줘야 될 친구가 누굴까요? 과잉행동, 충동성 우세형이라는 거죠. 이 친구들은 학습을 통해서 자신의 감정을 알아가는 과정들을 하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감정이 너무 무뎌 보이는데요. 실제로 아까 제 책 인터뷰 내용에서 보면은 굉장히 섬세하고 예민한 아이들입니다. 근데 그거를 표현하는 것이 잘 안 되는 문제들이 생겨서 마음의 병을 얻는다라고 할 수 있겠죠. 왜 주의를 집중하기 어려울까요, 여러분들? 왜 주의 집중이 안 되는지 정확히 밝혀지지는 않았어요. 여기서는 뇌 전달 물질, 브레인에 있는 뇌 전달 물질에 뭐 도파민, 노르에피네프린과 세로토닌과 같은 물질들이 있는데요. 이것이 적절하게 작용하지 못한다는 가설이 제일 설득력이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저는 의사가 아니기 때문에 브레인의 기전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못 드릴 것 같아요. 또 어설프게 설명드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여러분 궁금하시면 의사 선생님들이 설명해 놓은 부분을 유튜브나 아니면 다른 그 매체를 통해서 좀 공부를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들은 장애가 아닌 특별한 재능을 가지고 있고 차이가 있다고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이제 이 책들을 보면은 뭐 ADHD의 재능이라는 책도 있습니다. 즉 집중하기 어려운 게 아니라 감각기관이 발달되어 있어서 그렇다고 보는 견해도 있어요. 이건 좀 다른 견해예요.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 뭐 약을 먹고 이게 증상이다. 이건 증상이 아니라 이 사람이 갖고 있는 독특한 자질이다. 뭐가 옳다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그건 상황에 따라서 어떻게 바라봐 주느냐에 따라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저는 오늘 얘기하고 싶은 것은 이 아이들을 이해해 줘야 된다는 거죠. 이 아이들의 이해를 받았을 때 이 친구들이 집중하거나 이런 것이 남들보다 좀 애로사항이 있지만 그렇다고 안 되는 건 아닙니다. 남들이 한 번 하면 될 걸 이 친구는 10번을 해야 될 그런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것을 지지하고 격려해 줬을 때 이 스스로가 잘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지금 TV에 나오는 상당수 분들 중에 저 양반이 어릴 때 ADHD였겠구나 라는 것을 느끼는 연예인들이 있어요. 근데 제가 좀 이렇게 공식적인 매체에서 누가 ADHD스럽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예. 하지만 봤을 때 그래서 ADHD 중에 성공한 사람들 되게 많습니다, 여러분들. 근데 한 가지 개인 사업을 하거나 숫자에 돈을 만지거나 이런 부분들은 좀 피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개인 사업을 한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이분의 에너지가 많고 이러니까 사람들 만나고 일을 확장하는 것은 하시되 다른 사람이 자금 관리나 차분히
챙기는 거나 이런 부분들은 누가 맡아서 같이 해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기억력과 회상력에서 지나간 과거에 대한 인식이 왜 어려울까요? 과거를 회상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러니까 과거 행동으로부터 잘 배우지 못해요. 실수를 반복한다라는 거죠. 깜빡깜빡 잊어버리니까 똑같은 실수를 반복할 수 있겠죠. 우리는 이제 수행 기능이란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실행 기능이라고 합니다. 우리 자신이 스스로 실행하는 행동으로 자아를 통제하고 목표 지향적 행동을 할 수 있고 향후 성과를 극대화시키도록 스스로 안내하는 행동입니다. 이 수행 기능, 실행 기능이 어떤 거냐면은 오케스트라가 있어요. 그 오케스트라에 지휘자가 있습니다. 지휘자는 어떻게 해요? 가운데서 중심을 잡잖아요. 지휘자는 다양한 악기가 독자적으로 또는 같이 어울려서 조화롭게 연주하도록 자, 지금 바이올린, 지금은 피아노 이렇게 조율을 해주잖아요. 그쵸? 그래서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거, 가장 하모니를 할 수 있는 거 이런 거를 지휘를 통해서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음악의 완성도를 높인다는 거죠. 우리 여기서는 브레인, 우리 이제 ADHD 친구들은 전두엽의 기능에 많은 영향을 받는다라고 하거든요.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는 것을 밸런스를 맞춰서 해야지만 수행 기능이 높은 사람이에요. 근데 그 수행 기능이 하나에 편중되다 보니까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잘 하는 것이 어렵더라는 것을 말씀을 드릴게요. 수행 기능의 요소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자, 작업 기억과 회상, 정보를 처리하는 동안 사실을 마음속에 저장하고 장기간 기억되는 사실에 접근하는 건데 홀딱홀딱 까먹는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게 장기적으로 가는 기억에 애로사항이 좀 생긴다는 겁니다. 각성과 노력입니다. 일을 시작하고 주의를 기울이고 일을 끝마치는 것이 마무리가 잘 안 되는 부분에 이제 끊임없이 각성해서 노력해야 되는데 계속 각성하고 있는 게 어렵기 때문에 일을 마무리하는 게 좀 어려움이 있는 거죠. 감정 조절입니다. 실망이나 실패에 대한 감정을 참는 능력으로 말하고 행동하기 전에 한번 생각하고 우리가 해야 되는데 이 친구들은 충동 통제가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욱하고 나오는 부분에 있어서 감정 조절이 안 되고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혼잣말을 많이 합니다. 자신의 행동을 조절하고 일어날 행동을 인도하려고 혼자 중얼거리는데 다 그런 거 아니에요. 오히려 혼잣말 많이 하는 애들은 저는 낫다고 생각해요. 자기가 한번 되뇌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화제를 분류하고 분석하고 새로운 생각으로 재구성하고 정리할 수 있는 것들,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이제 여러 가지 동시다발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 애로사항이 있는 겁니다.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4구짜리 가스레인지가 있어요. 4구짜리 가스레인지에 한쪽엔 밥을 하고 김치찌개를 하고 전을 하고 뭐하고 4개가 같이 돌아간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 4개 동시에 막 잘하는 사람들 있죠. 저는 잘 못해요. 저는 한 가지씩 하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야 될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수행 기능이 뭐예요? 그 4개를 동시에 한 사람은 수행 기능이 좋은 사람이라는 거죠. 자, 얘를 이제 그렇게 들은 겁니다. 아까 시험을 보는데 60분 시험을 보는데 수학 문제가 30문제예요. 그러면 시간도 안배하면서 어려운 문제도 풀고 이렇게 이 답안을 또 여기다 정리해서 적고 이 3가지를 같이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우리 주의력협회 과외행동 아이들은 어떠냐고요? 3가지 일을 동시에 못해요. 어려운 문제만 있으면 그것만 골몰하다가 나중에 시간을 놓쳐버리는 경우가 생긴다는 겁니다. 여기서 밸런스를 맞추는 연습들을 이제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주의 집중의 문제로 파생되는 것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학교에서 주의를 집중하기 어렵기 때문에 재미가 없겠죠, 수업이. 그래서 흥미가 없고 재미가 없어요. 선생님의 말을 몇 초 동안만 잘 집중하려고 하지만 좀 있으면 아까 어떻게 해요? 다시 해찰하고 다른 데 보게 되고 다른 데 소리 나는 거에 관심 갖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죠. 한번 다른 데가 주의가 쏠린 것을 제대로 데려오는 것이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력이 부족한 아이들은 교재를 읽기는 하지만 지루하거나 빨리 지치고 더 재미있고 나한테 자극을 주는 거를 찾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학교 과제가 일상화되고 지겨워지면 지속적 노력이 어려워지면서
불규칙적인 학습 태도를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력이 부족한 학생들이 일상적이고 때로 지루한 학교 생활에서 어떻게 한번 주의를 잊어버리면 다시 주의 집중하는 게 이제 애로사항이 있는 거죠. 하지만 아이들은 뭐예요? 우리가 보기에는 제 집중 안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나름 노력을 엄청 많이 하고 있는 겁니다. 튕겨 나가지 않고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아이들은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걸 지지해주고 격려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그 지지 격려받은 걸로 점점점점점점점점 더 많은 노력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미래에 대한 인식 보겠습니다. 현재에 머물러 있어요. 유추 해석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왜? 과거에 내가 이렇게 했는데 이랬었지? 그러니까 나는 미래에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하는 게 어렵다는 겁니다. 생각이 지금 이 자리에 꽂혀 있어요. 현재 상황에만 고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미래의 시간과 계획에 관해 말하지 않습니다. 이런 초등학교 이제 2학년 반에서 원래 1교시에 체육을 하기로 했대요. 그래서 이제 축구를 하기로 한 겁니다. 아이는 축구할 마음에 신나서 축구화도 신고 막 운동복도 입고 축구해야지 하고 왔습니다. 학교 왔는데 선생님이 뭐라 그러냐면 지금 밖에 운동장에 상하수도 뭐가 잘못돼서 포크레인이 다 흙을 파내고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말을 했습니다. 얘들아, 우리 오늘 1교시에 체육하기로 한 거를 1교시에 못하고 점심 먹고 해야 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다른 아이들은 네 하고 알아듣고 1시에 하는구나. 그럼 지금 우리 뭐 하자에 집중이 되는데 이 아이들은 현재에 머무는데 어떤 현재? 내가 생각하고 있는 1교시에 축구 오늘 공 차야지 하는데 머물러 있기 때문에 선생님이 하는 게 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벌써 마음은 밖에 있으니까 계속 밖에 쳐다보고 막 이러고 부산하고 산만하니 선생님은 혼을 내는 거지. 선생님이 얘기했잖아. 지금 그거 하냐? 너 왜 집중 안 하니? 이렇게 된다는 거죠. 걔가 집중을 안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 때는 어떻게 도와줘야 될까? 일단은 아무개야 축구가 그렇게 하고 싶어? 그렇게 축구 할 준비를 해갖고 왔니? 뭐 했니? 하고 현재에 머물러 있는 마음을 한번 알아봐줘야 되겠죠. 그리고 아이를 일어나게 해서 밖에를 한번 봐봐. 지금 어떤 상태야? 포크레인이 흙을 파고 있어. 자, 포크레인이 흙을 파고 있는데 우리가 축구를 하러 나가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 포크레인 주변에 돌아다니다가 아이들이 다칠 수도 있고 또 땅이 질퍽질퍽해서 축구공에 흙이 묻을 수도 있고 어찌됐든 축구를 못할 수 있는 상황을 아이가 생각할 수 있게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럼 이제 그게 현재에 머무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 공사가 끝나면은 우리가 그 다음에 1시에 하는 거야. 자, 지금은 뭐 해야 된다고? 지금은 선생님하고 이거를 하는 거다 하고 프로세스대로 설명을 해줘야지만 아이들이 현재에 머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그렇게 했어요. 이제 지금서부터 하는 건 자아인식이라는 부분입니다. 자아인식. 우리가 긍정적인 피드백을 듣는 것들, 공감을 통해서 존중을 받는 것들, 그런 이야기를 제가 계속 했잖아요. 그거랑 자아인식이랑 어떠한 연결이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쿨리라는 학자가 이야기를 했어요. 쿨리는 거울 자아 이론이라는 것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거울이 있어요.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거울에 비추어 그 반사 영상을 통해 내가 누군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심리적인 자아를 형성해 있어서 사람들은 자기 주위 타인에 대한 반응을 통해 자아의식이 형성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에요? 건강한 사람요? 상냥한 사람요? 어떤 사람? 자, 그럼 그 말은 어디서 들었어요? 여러분이 만들어낸 걸까요? 다른 사람의 말에 의해서 다른 사람의 피드백을 통해서 나는 그런 사람이구나 라는 걸 여러분 알게 됐죠. 그래서 쿨리의 거울 자아는 다른 사람의 반영적인 거를 통해서 나의 자아를 만들더라는 겁니다. 자아 개념이 저하되면요. 자신의 행동을 스스로 평가하지 못하고 또한 행동을 수정하기 어렵게 됩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해서 긍정적인 피드백을 받으면 나의 자아인식이 올라가게 됐잖아요. 근데 부정적인 피드백을 계속 받게 되면 어떡해요? 자존감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 ADHD 아이들이 긍정적인 피드백을 받을까요? 부정적인 피드백을 받을까요?
부정적인 피드백을 받을 거 아닙니까? 그럼 쿨리의 거울자 이론으로 봤을 때 이 아이는 부정적인 피드백을 통해서 나는 자존감이 현저하게 떨어진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보여드린 그 책은요, 어떤 거였냐면요, ADHD 당사자가 있고요, 다른 사람이 있어요. 그냥 쿨리의 거울자 이론으로 봤을 때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이라고 하는 피드백을 아이들한테 주는 겁니다.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이라는 부정적인 꼬리표는 타인들이 그 아이들한테 주는 거예요. 그럼 아이들은 나는 ADHD구나. 나는 이런 것도 못하는구나. 나는 이렇게 되는구나가 되겠죠. 그래서 부정적인 피드백을 통해서 나는 정신과 환자구나. 난 장애자구나. 이런 피드백이 오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책은 어떻게 봤냐면은 ADHD 아이들 스스로가 다른 사람들이 증상이라고 말하는 부분에 있어서 내가 경험하는 것은 과연 무엇이냐. 역으로 이제는 나는 이런 경험을 합니다라는 거를 다른 사람한테 알리는 겁니다. 당신네들이 말하는 것이 나는 이런 경험을 하는 거예요. 이럴 때 나를 좀 도와주세요 라고 말을 하는 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사회심리학적 관점에서 보자는 겁니다. 사회심리학적 관점에서 우리가 이 친구들을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요? ADHD 증상으로 인한 결함을 인정하면서도 그 결함은 사회환경적 측면에서 어떻게 바라봐 주느냐에 따라 장애가 되기도 하고 차이가 되기도 합니다. 타인들에게 증상, 문제 행동이라는 꼬리표로 보이는 현상에 대해서 그들이 주관적으로 경험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문제 증상 안에서 무기력해지는 ADHD 청소년들의 개인의 삶을 옹호하고 타인들이 그들을 이해하도록 나를 이렇게 도와주세요 하는 것을 대변하는 것이 사회심리학적 관점에서 우리가 도와줘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성인 ADHD 행동의 특성을 보겠습니다. 왜 우리가 청소년 아이들, 특히 시작하는 아동들의 그런 부정적인 피드백을 긍정적인 걸로 교정을 해줘야 되는지를 보겠어요. 이걸 보면 알 수 있어요. 그 아이들이 그냥 자랐을 때, 성인이 됐을 때 어떤 문제를 일으키는지 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성인 ADHD의 행동적인 특성을 한번 보겠습니다. 체계적이고 계획하고 준비하는 능력이 떨어집니다. 분명히 떨어집니다. 그럼 이 아이들 사회적으로 일을 못하냐? 아닙니다. 제가 만난 정신과 의사 중에도 ADHD가 있고요. 또 변호사 중에도 ADHD가 있고요. 한의사 중에도 ADHD가 있습니다. 잘 풀린 사람들 되게 많습니다, 여러분들. 능력에 비해 성적, 작업 능률이 떨어지고 학교나 직장을 자주 옮겨 다니는 문제가 있습니다. 충동적으로 갑자기 상대방을 비난하거나 거침없이 욕을 퍼부어댈 수 있습니다. 약속을 잘 잊어버리고 상대방의 요구나 의도를 잘 파악하지 못해서 오해를 자주 일으킬 수 있답니다. 자기 통제력이 약해 흡연, 음주에 이런 남용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거짓말이나 절도를 자주 하거나 남에게 공격적인 행동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아까 말한 변호사나 아까 말한 좀 조업이 잘 풀린 직종에 있는 분들은 여기서 일어난 특징이 분명히 어떤 것은 갖고 있어요. 하이 리스크가 있지만 그걸 관리를 잘한 사람들이라는 거죠. 부모님들한테 감사해야 돼요, 사실은. 그분들은 좋은 사회적 자극을 많이 받으신 분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ADHD 증상을 치료하지 않을 경우 나타날 수 있는 것이 반항장애가 나타날 수 있대요. 왜 그럴까요? 어릴 때부터 부정적인 피드백을 계속 받고 자란 아이들은 반항심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특히 중2 이럴 때 규율이나 규범을 지켜야 하는 것이 애로사항이 있는 상태에서 계속 자기의 마음을 이해받지 못하고 혼날 때 반항심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조울증이나 우울증이 오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성인 ADHD 같은 경우에 정신과에 올 때 성인 ADHD로 오는 게 아닙니다. 극심한 스트레스 상황에서 조증이나 우울증이나 이렇게 경험하셔서 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대인관계에 있어서 약간 다른 사람하고 공감력이 떨어지거나 이렇게 돼서 대인관계에 문제가 생기면서 이런 조울증이나 우울증이 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불안장애를 경험하시는 분들도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미리 예방 차원에서 했을 때 좀
어떻게 해줄 수 있을까요? 이렇게 되지 않게 도움을 드리는 것이 우선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청소년기 때 그래 나는 ADHD지만 이런 문제가 있지만 내가 잘하는 건 이런 거야 해서 아이들의 자존감을 올려주는 것들. ADHD가 장애는 아니야. 잘 극복한 사람들도 많고 이런 애로사항이 있지만 난 이렇게 할 거야 라는 거를 심어주시는 게 필요한 겁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를 봐야 되겠죠. 어떻게? ADHD 청소년이 경험하는 이 몸 따로 마음 따로는 인지기능의 결함입니다. 왜 인지기능의 결함이에요? 인식하고 지각하는 능력이 왜 어려울까요? 주의가 편중되어 있기 때문에. 주의가 편중되어 있기 때문에 통합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문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인식하고 지각하는 게 결함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인지기능의 문제를 증상이라는 꼬리표로 심각한 정신질환으로 보는 것이 과연 옳을까요? 옳지 않습니다. 근데 그럼 정신과에서 보지 않으면 어디서 보겠어요, 사실은. 그래서 정신과에서 이 ADHD로 인한 부수적인 문제에 대해서 도움을 주기 때문에 보는 거지만 심각한 정신과 질환으로 몰고 가는 것은 저는 반대합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의 방향과 ADHD 청소년의 동기 유발을 봤을 때 관점의 전환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너가 이거 못하니까 이걸 해야 해 라는 것보다 너가 이런 부분에 애로사항이 있지만 잘하는 것이 있다. 그럼 잘하는 부분에 초점을 맞추고 안 되는 부분은 어떻게 돼요? 안 되는 부분도 우리가 좀 더 노력해보자라는 관점으로 들어갈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부모하고 교사의 교육이 어때요? 아이가 안 되는 거는 걔가 나빠서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아까 축구 시간 얘기해 줬잖아요. 교사 입장에서는 너무 힘들죠, 그러면은. 그쵸? 많은 아이들하고 수업을 해야 돼. 한 아이가 그러면 되게 힘들어요. 하지만 그 아이 입장에서 얘가 지금 이런 상태구나. 그럼 얘를 조금 그 아이의 마음에서 생각하고 있는 것에서 빠져나올 수 있게 도와주는 것들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관점의 전환이 중요하다. 증상으로 꼬리표를 달린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장애는 ADHD 청소년에게 아무런 선택권을 주지 않아요. 그냥 나는 장애가 있어. 아무것도 못해.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주의력 결핍의 문제를 가지고 있으며 과잉 행동을 하고 있으며 자극에 반응하여 충동적으로 행할 뿐이다 라고 보시지 마시고 새로운 관점을 우리가 보자는 겁니다. 그들은 끊임없이 밀려오는 정보의 자극 속에 살아남고 적응하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입니다. 타인들이 보기에 부적절한 방법이지만 ADHD 청소년들은 상황 대처에 서투름을 모면하기 위해서 이 아이 나름대로 굉장히 분주하고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람들과의 대화에 끼어들기 위해 더 말을 많이 해야 되고 왜 증상 중에 말 많이 한다라는 게 지금 어떻게 사람들의 대화에 끼어보기 위해서 부적절하게 더 말을 많이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얘네들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요? 우리 이제 도울 수 있는 이해와 성공 전략을 한번 보겠습니다. 글쓰기입니다. 시각적 효과를 높이기 위해 집중하고 지나가는 거에 빨리빨리 반응을 보이기 때문에 그림이나 그래픽, 정리계획표를 사용하는 겁니다. 수필에 관련되어 떠오르는 아이디어를 메모지에 적어 붙이게 하거나 다양하게 떠오르는 것들을 자제시키지 말고 써보게 하거나 뭐 하거나 해서 막 이렇게 좀 부산하고 산만하지만 그 아이들의 안에 있는 내면의 것들을 끌어올려주는 작업들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수학 공부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들? 짝지어 공부하는 거. 선생님은 문제를 설명하고요. 아이들은 예제를 풀어 서로 바꾸어 보고 토론하고 답을 교정하는 겁니다. 수학 문제 혼자 골몰하는 것은 얘네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의 장기간 집중하는 게 어렵잖아요. 근데 돌아서 풀어보고 뭐하고 계속 자극을 계속 주는 거죠. 토론하고 오히려 이 아이들 토론하고 답하고 이런 것이 더 잘할 수 있습니다. 친구를 가외 선생님으로 두는 것들. 그래서 ADHD 친구들은 엄마가 공부시키면 안 됩니다. 한 번에 풀 수 있는 페이지를 한정해 놓는데요. 한 번에 풀 수 있는 거 많이 주면 안 돼요. 또각 해서 이거 모아서 요만큼 되게 이렇게 해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기억력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심리기억법을 이용하는 것들. 뭐 우리 다양한 방법들 있잖아요. 기억하는 데서 그냥 달달달달 외우게 하는 게 아니라 뭐가 있을까요? 수박은 맛있다. 뭐 맛있으면 뭐 이렇게 해서 기억하는 그런 기억법들 있잖아요. 심리기억법을 활용하는 겁니다. 중요한 정보를 메모해서 보이는 곳에 붙여주는 것들, 이런 것들 필요하죠. 교수법을 바꿀 필요가 있답니다. 여러분, 교수법. 어떻게 교수법을 바꿔주면 좋을까요? 수필을 쓰는 법을 가르칠 때 프로젝터를 사용해서 영상으로 내용을 화면에 비추어 주는 것들. 그러니까 다양한 자극들을 주는 거예요. 다양한 자극을 통해서 그때 아이들이 느껴지는 것들을 바로바로 써볼 수 있게 해주는 것들. 그러니까 제가 해보니까 얘네들이 종이로 또박또박 쓰는 거 힘들어해요. 근데 이제 핸드폰에서 우리 글쓰기 하는 거 있잖아요. 그 글쓰기 이런 것들 해보면은 바로바로 씁니다. 그래서 바로바로 쓰는 것들을 모아서 그것을 이어서 뭔가를 만들어낼 수 있게 해주는 것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장기간 집중해서 쓰게 하는 것보다 자극에 예민하게 하고 거기에 떠오르는 발상들이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 연예인이나 예술가들 중에 ADHD 꽤 있거든요. 왜 그럴까요? 창의적이거든요. 순간순간 떠오르는 에너지들이 되게 많기 때문에 거기서 오는 모아놓은 폭발적인 힘들이 나와요. 그래서 그거를 도와주는 거예요. 순간순간 떠오르는 영감을 그때그때 적게 해주고 뭐 해주고 그래서 그걸 연결해서 글을 쓰게 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중요한 내용은 색깔을 사용해서 강조하는 겁니다. 자기가 집중하고 싶은 거에 편중된 주의 집중이 있기 때문에 색깔이나 이런 포인트를 통해서 했을 때 바로바로 그거를 보고 알 수 있게 해줘야 되는 겁니다. 학생이 생각을 잘 정리할 수 있도록 아까 말한 그래픽 정리계, 그냥 정리 밋밋한 게 아니라 그래픽으로 해주거나 이제 이렇게 하는 거죠. 아이 스스로 해볼 수 있게 해주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과제의 양을 조절해줘야 됩니다. 여러분, 과제의 양. 숙제의 양을 줄여줍니다. 일반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숙제의 양을 줄여서 요만큼을 했어요. 요만큼을 한 힘을 갖고 그 다음은 요만큼 갈 수 있게 해주고 이것이 이제 학년이 올라갈수록 점점 늘려주는 시간에 그걸 집중할 수 있는 능력이 올라갈 수 있게 해주는 겁니다. 숙제를 할 때 시간을 재어보고 적절하게 이제 줄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문제는 쓰지 말고 답만 쓰도록 허용한다. 우리가 뭐 숙제할 때 문제 쓰고 답 쓰고 그런 거 하지 말고 좀 이렇게 효율적으로 공부를 시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단계적 과업을 주어 성취의 목표를 경험한다. 한꺼번에 다 하게 하지 말고 단계적으로 단원적으로 하는 거. 하고 바로 넘어가는 거 아니에요. 애들 금방 까먹는다 그랬잖아요. 그걸 다시 한번 정리할 수 있게 해주는 것들. 정리하는데 강화로 칭찬해 주거나 뭘 보상을 해 주거나 이런 행동요법이 이제 같이 들어가면 이 단기 집중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주의력 결핍 학생에게 학교 생활은 분명히 어려워요. 수행 기능에 장애가 있으면 학생과 그 가족은 동반되는 문제에 억눌리게 됩니다. 학교가 물론 공부만 잘해야 될 것은 아니잖아요. 애들하고 같이 해야 될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수행 기능에 문제가 생기면 학교에서 계속 문제를 일으키고 집에 와서도 그 부정적인 피드백을 받게 되고 또 집에서도 또 문제를 일으키고 이 문제라는 거에 부정적인 감정이 꽉꽉꽉꽉 억눌려 있는 그런 상태가 되는 겁니다. 주변의 사람들은 이들의 문제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애처롭게 여기지 못해요. 문제 행동으로 몰고 가는 겁니다. 계속. 근데 얘네들이 보면은 정말 사람들을 화나게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뭐 이런 겁니다. 제 인터뷰에 이런 얘기가 나와요. 초등학교 1학년 때 아까 말한 이제 그 대근육이 발달된 상태에서는 주의력 과잉 행동이 크게 나온다 그랬잖아요. 엄마가 자기 참관 수업에 왔는데 이 아이가 막 돌아다니고 막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 엄마 얼마나 창피했을까요? 담임선생님 얼마나 당혹스러웠을까요? 집에 와서 엄마한테 막 혼났대요. 다른 애들은 가만히 있는데 너는 왜 그래? 막 이렇게 하는데 아이가 자기가 잘못되는 건 알고 엄마한테 좀 미안은 한데 엄마 미안해요 라는 얘기를 할 수가 없으니까 그냥 앞에 있는 그 빨간 기차를 찍 이렇게 하고 있었대요. 근데 엄마 입장에서 보면 뭐예요? 내가 아이를 혼내고 있는데 얘는 반성하기커녕 그 기차 장난감을 찍찍 하고 있으니까 화가 확 올라오잖아요. 그래서 엄마 그 기차 장난감을 던져버렸대요.
그래서 아이가 기차 이 분해돼서 공중에 이 부속품이 이렇게 떠오르는 거를 아직도 이 아이가 하나의 화면으로 기억하더라고요. 아이는요,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몰라요, 지금. 근데 분명히 엄마가 나를 혼내는데 뭔가 잘못된 것 같아. 근데 깊이 반성을 하라 그러는데 뭘 잘못됐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그러면 이제 그럼 우리가 눈치가 있는 아이들은 구부리고 앉아있고 이렇게 해야 되는 얘는 눈치가 없으니까 장난감 그냥 논 것도 아니에요. 민망하니까 이러고 있었던 거죠. 근데 부모 입장에서 얘가 반성하지 않고 장난감 갖고 노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아이는 그 굉장히 큰 상처가 되는 거죠. 이럴 때 아이를 이해하고 있는 엄마는 이해할 수 있겠죠. 일단 장난감 내려놓고 엄마가 오늘 많이 속이 상했는데 너는 어떻게 생각하냐. 그럼 아이도 지가 움직이고 싶어서 움직이는 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럴 때는 우리를 이 아이를 어떻게 도와줘야 될 것이냐. 이건 혼자 고민하시지 마시고요. 의사 선생님하고 상의는 하세요. 네, 의사 선생님하고 상의를 해서 어떤 경우는 약을 처방을 받는 경우들도 있고 어떤 경우는 약이 아닌 아까 이제 사회기술 훈련을 통해서 행동을 많이 수정 완화하는 경우들도 있고요. 부모 교육을 통해서 하는 경우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심각한 정신과적인 문제는 아니지만 그래도 현재 정신과에서 ADHD 아이들을 상담을 하고 다루니까 오셔서 같이 의논하실 필요는 있다는 겁니다. 그 아이들의 자존감을 현저하게 무너뜨리지 않기 위해서는 어떤 도움을 줘야 되는지도 분명히 교육을 받으셔야 됩니다. 여기 이제 원석이 사례 한번 볼게요. 여기 좀 길어서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가명이에요. 원석이는 초등학교 저학년 때까지는 공부를 잘하는 편이었으나 학년이 올라갈수록 성적이 많이 떨어졌답니다. 4학년인 지금은 시험을 보면 50점 정도 간신히 맞는 정도이며 주의가 산만하여 오랫동안 공부에 집중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수업 시간에 아무 때나 영화 보여주세요 라고 소리를 치거나 친구의 책상 서랍에 장난감이라도 발견하면 거침없이 뛰어가서 구경시켜 달라고 조르기도 합니다. 그럴 때마다 선생님께 야단을 맞지만 얌전해지는 것은 그때뿐이에요. 자리로 돌아가는 중에도 펄쩍펄쩍 뛰고요. 금방 실증을 내어 매일같이 새로운 장난감을 사고 싶어하고 일주일에 10,000원의 용돈도 장난감을 사느라 이틀이면 다 써버린다고 합니다. 부모는 보통의 아이들과는 사뭇 다른 원석이의 행동을 보면서 혹시 삐뚤어지는 것은 아닌지 걱정되어 공부하라는 말도 못하고 원석이가 원하는 것은 모두 허용해 준답니다. 그러나 부모와의 바람과는 달리 원석이의 행동은 달라지지 않았고 오히려 수업 시간에 원석이가 장난감을 꺼내놓고 놀거나 떠들면서 돌아다녀서 다른 아이들에게 방해가 된다는 담임 선생님의 전화를 여러 번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머니도 원석이에게 자주 화를 내고 맷까지 들게 되었고 원석이도 갈수록 짜증이 늘고 동생과도 사소한 일로 매우 많이 싸우게 되었습니다. 어머니는 원석이를 데리고 이제 지역 정신건강센터에 방문해서 어떻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도움을 요청하는 그런 사례 이야기가 나옵니다. 항상 얘기하잖아. 아이의 행동은 이해해주되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는 제재는 가해야 된다고요. ADHD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친구도요. 이 친구의 그 마음을 이해는 해주되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 제재를 가하는데 하지 마가 아니라 이 친구가 할 수 있게 도움을 줘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친구는 이제 약을 쓰거나 아니면 어떠한 행동 치료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 조금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부모가 그냥 혼내는 것보다는 아이를 이해하는 과정들이 필요하고 아이가 이런 행동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지를 그냥 마구 혼낸다고 될 부분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부모 혼자 해결하지 마시고요. 주변의 상담기관이나 이런 부분에 도움을 좀 받으시고 이 아이가 계속 그럴까요? 아닙니다. 아이가 크면 클수록 좋아져요. 그걸 자제할 수 있는 힘도 생기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걸 우리가 도와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초등학교 저학년 때까지는 공부를 좀 잘했어요. 왜 그럴까요? 초등학교 저학년까지는 그냥 단순 공부기 때문에 순간 집중을 높여서 했는데 4학년 이후부터는 토탈적으로 종합적으로 봐야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아이가 이제 힘들어하는 부분이 있는 거죠. 다른 사례도 제가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공격적이고 충동적이어서 자신의 모습을 싫어하게 된 어떤 유리라는 아이가 있어요.
유리는 약간 마른 체구에 예쁘장하게 생긴 외모로 학기 초에는 친구들에게 인기가 많았답니다. 그러나 이내 친구들과 다툼이 일어나고 화를 참지 못해 괴성을 지르고 주변을 뛰어다녔대요. 이러한 행동은 유치원 때부터 시작되었으며 초등학교에 입학한 이후 눈에 띄게 심해져 단짝 친구도 없는 그런 상황이랍니다. 수업 시간에 교실을 돌아다니거나 뒤에 있는 친구에게 말을 시키는 일이 많아서 친구들은 유리한테 짜증을 냈대요. 부모는 유리의 행동이 또래 아이들과 다르다는 것을 알고 신경정신과에 데리고 갔답니다. 거기서 유리가 ADHD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이후 유리는 약물 치료와 함께 정기적인 상담 치료를 받고 있으며 지금은 성적도 중상위권으로 유지하고 있답니다. 여전히 원하는 대답을 듣지 못하면 같은 일을 반복하여 주위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경우도 있지만 수업 시간에 방해가 될 정도로 시끄럽게 하지는 않는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이 친구는 이제 약물의 반응을 보여지는 그런 부분도 있고요. 어떤 친구는 이제 부모가 약을 힘들어해서 안 쓰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부모의 선택이라고 보는데요. 이런 거예요. 자기가 마음에 안 들거나 힘들면은 괴성을 지르고 못 참는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사회성 프로그램들이라는 게 있어요. 집단 프로그램을 하는데 보드 게임 같은 거 해요. ADHD 아이들하고 보드 게임 하면 정말 힘들어요. 왜냐면 보드 게임은 뭐예요? 집중해야 되죠. 그 다음에 다른 친구 하는 걸 봐줘야 돼요. 끝난 다음에 내 차례가 되면 해야 되는데 이 아이들이 어때요? 다 성격이 급급하니까 자기 먼저 하려고 막 규칙을 못 지켜요. 자, 규칙을 못 지키면 이 게임은 진행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규칙을 정해주고 자기 차례를 기다려주고 막 기다리는 동안에 발 동동 구르고 애들이 막 난리가 납니다. 근데 그 기다리는 힘이 바로 뭐예요? 아까 말한 규칙하고 규범을 기치는 힘이라는 거죠. 그래서 아이가 그걸 기다리지 못했을 때 그 조원들끼리 아이를 응징을 합니다. 그럼 애들은 그 규칙 규범 문화에 들어가기 위해서 자기를 자제하는 법을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해야 할 때 집중할 수 있는 것들, 그리고 다른 친구가 하는 것도 봐주는 것들, 이런 것이 사회계수 훈련 안에서 계속 연습이 되잖아요. 아까처럼 이 유리라는 아이가 괴성을 지르고 못 참는 거를 이게 그냥 그 아이의 특징이니까 이해해 주세요가 아니에요. 그거는 수정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근데 그거 하기 전에 너가 지금 그걸 해야 되는데 참아야 되는 것이 많이 답답하고 힘들구나 하는 마음을 읽어주라는 겁니다. 하지만 네가 하고 싶은 대로 계속 하게 됐을 때 친구들이 너하고 안 놀아주잖아. 그치? 그러니까 우리 힘들지만 요거를 고쳐보면 어떻겠니? 하면서 점차 고쳐가는 과정을 하고 점차 고쳐가는 과정의 긍정적인 피드백이 뭐예요? 아, 나도 성장하고 있다. 나도 노력하면 할 수 있구나라는 긍정적인 자기상을 만들어내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공을 많이 들여야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 ADHD 친구들은. 여기 한 구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것은 제가 아이들을 인터뷰하면서 썼던 것 중에 하나의 그 내용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김춘수 시인은 꽃이라는 시를 통해 하나의 존재가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지는 과정에 의해서 꽃이 됨을 피력하고 있습니다. 길가에 피어있는 꽃들은 하나의 현상으로 존재할 뿐이지 그 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아이가 아니라는 거죠. 그 꽃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는 보여지는 세계에 그 존재의 가치부터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의 대상이 참으로 존재하기 위해서는 그 대상이 가지고 있는 본질의 가치를 알아가는 과정이 우선시돼야 됩니다. 인간 개개인의 가치를 깨닫고 클라이언트 스스로 자신의 참 존재의 의미를 찾아가는 것에 바탕을 두어야 되겠죠. 따라서 ADHD 청소년의 이 개입에 있어서 그들이 남과 다르다고 느끼는 이 몸 따로 마음 따로의 경험을 먼저 이해해 주는 것들. 아까 성인 ADHD가 와서 당신이 성인 ADHD였습니다라고 말했을 때 오히려 안도의 숨을 쉰다 그랬잖아요. 자기는 이 세상에 있으면 안 되는 좀 외계인 같은 존재였다고 그동안 느끼고 살아왔던 거예요. 근데 이 지구상에 자기와 같은 카테고리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자기 존재를 인정받는 것만으로도 안도를 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이 경험하는 그 애로사항을 공감해주고 지지해주는 것 자체가 아, 나는 이런 사람이구나. 아, 나한테 이런 애로사항이 있구나. 내가 이런 부분이 나의 몸하고 마음하고 따로 일어나서 그런 부분이구나 라는 걸 인정해주는 거는 존재 자체를 인정받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그들 스스로가 참 존재의 가치를 깨달아가는 거죠. 자존감이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힘들어하는 것을 하나 조금씩 짝해서 하나 됐을 때 아까 참지 못한다 그랬는데 하나를 참아내는 거에 긍정적인 피드백을 주는 겁니다. 아이 스스로도 아, 나 이거 참았네. 나 할 수 있구나. 요번에 조금 더 해볼까? 이것도 참아냈어요. 아, 나 이거 참을 수 있구나 하면서 아, 나는 이거 할 수 있는 사람이구나 라는 긍정적인 피드백을 많이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이 강의 하면서 제가 여기에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을 왜 넣었냐? 왜 넣었을까? 여러분 너무 많아요. 증상을 받던 안 받던 주의력 결핍 문제가 있는 친구들이 있고요. 또 ADHD가 아니지만 그렇게 보여지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그럴 때 접근하는 방법은 같다는 겁니다. 일단은 그 문제 행동에 대해서 읽어봐 주는 것들. 네가 이렇게 했을 때 너도 좀 당혹스러웠겠다. 그치? 이럴 때 마음이 어땠니? 나도 좀 당혹스러운데 너를 일단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아. 그래야지 내가 너를 도와줄 수 있지 않겠니? 하고 접근하는 방법에 있어서 접근 방법을 좀 바꿀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